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종전을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외에 뭐 끊고 러시아에 가야 된다, 미국으로 가야 충격적으로 봤는데 마치 조선시대처럼. 안녕하세요. 지오노믹스 1회 강연을 맡게 된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러우 전쟁이 종전 협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곧 종전이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는데 실무적인 과정에서 넘어가야 될 산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종전을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입니다. 사실 종전이든 휴전이든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할양하는 것은 거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인 것 같은데 러시아가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그러한 재침을 막을 만한 군사적 안전보장 장치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유럽이 나토 군사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과거에 집권했을 때부터 나토에게 계속 요구했던 것이 나토에서 미국의 비중을 빼고 유럽의 자체적인 군사력을 강화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거의 되지 않다가 아직까지도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재무장을 촉구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이런 이득을 얻었다는 것을 국민한테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푸틴 대통령 편을 막 들어주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를 막 비난하고 심지어는 무기 지원을 끊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러시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은 러시아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 명분을 주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는 전쟁을 끝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후유증을 치료할 만한 명분이 안 된다는 거죠. 나토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종전협정을 맺어버릴 수도 없고 러시아의 어떤 경제협력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모순이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러시아를 만족시킬 만한 실리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과제는 미국민의 감정적인 기분을 돋궈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이란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세계의 경영자입니다. 국민의 장기적 이익과 단기적인 이익이라는 게 많이 달라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700조가 넘는 광물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나는 무작위로 퍼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받아온다, 공짜는 없다 이런 거를 국민한테 어필하는 것도 있고요. 동시에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우리가 군사적 지원을 안 한다. 이것은 나토가 재무장할 수 있게 하는 자극이 되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사실 유럽 국가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사실 서유럽의 국방 절반 이상을 미국이 책임져 줬어요. 그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은 군사비에 들어갈 돈들을 사회복지나 재건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오면서 경제발전보다는 복지라든가 사회 고정 비용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란 나라 전체가 군대 없는 세상을 살아오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이거를 이제 와서 군사비를 올리려고 하니 유럽 경제가 어떤 성장 폭발력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복지 비용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사회 비용 중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추진할 만한 정치력과 국민적 동의가 없는 겁니다. 트럼프는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러시아가 침공해도 난 모른다 이런 식의 이제 액션을 취하면서 유럽이 군사비 강화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지는 걸 추진하려고 하죠. 당장에도 뭐 지금 유럽 국가에 난리가 났는데 아마 트럼프는 속으로 이럴 거예요. 봐라, 나 10년 전에 하라고 할 때 니들 왜 안 했니? 뭐 이렇게 말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미군이 직접적 개입을 하거나 군사를 주둔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 카드인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가 자신감이 뿜뿜 올라와서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군사 기지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우크라이나의 재건이나 안정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민의 경제적 어떤 감정적 이익도 만족시키고 유럽도 긴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마도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게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경제적으로 관여한다.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경제 개발을 주도하고 광물 자원을 주도하겠다. 이렇게 되면 군대가 없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시 공격하거나 폭격하는 것에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유럽 입장에서는 자기 군비를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다. 특히 지금 트럼프에게 중국 문제가 중요한데
우크라이나 자원 중에서 히토류 같은 것들은 사실 미국에도 히토류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공해 산업이라서 중국한테 떠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중국이 히토류를 자원화했을 때 미국에다가 그 공해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에는 힘들죠.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다시 그 공해 산업을 넣어줘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 쓴다. 이런 방안까지도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억울한 것도 있고 분한 것도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좀 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가야 된다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협정을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연예인 출신이다 보니 트럼프와 맞서 싸우는 모양을 보여줘야 우크라이나의 어떤 민족적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라 이번에 한번 충돌이 났던 건데 트럼프가 이런 구상을 했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밀어붙이기도 하고 뻥도 치고 겁도 주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이는데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이번 러시아를 만족시킬 만한 카드가 사실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러시아와 미국이 뭔가 협약을 맺을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가 1번, 3번하고 또 충돌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정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에서 많은 걸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종전협정을 질질 끌 수도 있다. 당장 러시아도 전쟁을 지속하기에는 부담이 되지만 휴전, 어떤 정전 상태에서 협정에 끄는 것은 러시아로서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의외로 좀 질질 끌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세계가 블록화될 것이라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러우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블록화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20세기 말에 만들었던 냉전 체제 이후에 만들었던 세계 글로벌화라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시 뉴 블록이라는 구조로 바뀌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블록화되어 간다는 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국, 미국, 유럽의 사이에서 자기 영향권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우크라이나라는 것을 어떤 군사적 카드로 그다음에 서유럽에 대한 에너지를 경제적 카드로 해서 러시아의 기반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과 대립한다. 이런 구조였는데 이게 이제 잘못 판단이었던 거죠. 결국은 거꾸로 서유럽이 단합하고 지금까지 소홀히 하던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계기를 만들어줬고요. 오히려 러시아의 침략적 위기에 대해서 에너지를 끊더라도 우리 2차 세계대전 이전 체제로 돌아가겠다. 지금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본적으로 큰 이유는 블록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러시아가 자기의 블록 영역을 확보하려는 게 이번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3년이나 끄는 바람에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여기 전쟁을 시작할 때 3가지 실수를 했어요. 첫째는 우크라이나를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 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유럽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고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서 러우 전쟁이 길게 끌었던 것이고 마지막 실수는 플랜 B가 없었다는 거죠. 전쟁은 시작하기는 쉽지만 끝내기는 어렵다는 건 전쟁사에 뭐 수없이 반복되는 교훈인데 그렇기 때문에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끝낼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나 서유럽의 약점을 알고 있다. 유럽은 군대가 없고 자원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하고 싸우기 바쁘고 미군도 사실은 지상군 병력이나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군사력은 많지가 않습니다. 러시아의 승리가 쉽고 확연해 보였기 때문에 플랜 B를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퇴로를 찾을 수가 없었고 이것이 3년이나 답 없는 전쟁을 끌고 오게 된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너무 러시아 쪽이 잘못했다는 쪽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크라이나 쪽의 얘기도 또 변수가 있는데 전쟁을 시작한 건 러시아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전 후에 러시아의 문제, 러시아의 과제는 무엇일까? 러시아의 경우에 아무것도 못 얻었다고는 볼 수 없죠. 물론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는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러시아 경제는 사실 에너지 의존도, 식량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가 직접적으로 안 먹히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완전히 1차 산업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결국 전시 체제가 끝나고 경제를 활성화돼야 되는데 뭐 독일이 그동안 러시아 에너지를 탄업의 원천으로 받아들였지만 이거는 거의 복구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도 어쨌든 전쟁 후유증을 치르고 경제를 재건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 상품의 판매로가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뭐 인도가 많이 사준다 하는데 아프리카 국가나 이런 나라들이 수요는 뭐 얼마 되겠어요.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중국은 사실 에너지가 그렇게 필요한 나라는 아니에요. 지난번에 시진핑과 푸틴의 회담에서도 이게 깨진 게 그래도 동맹국이니까 좀 받아줘라 하고 꽤 낮은 가격을 제시를 했는데 중국은 공짜로 쓰는 수준 아니면 안 받겠다 이렇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게 되면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에서 후유증이 옵니다. 지금 말하는 21세기 뉴 블록이라는 것은 20세기의 블록처럼 아주 철벽을 구축하고 우리끼리 먹고 살 거야 이런 블록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협력 관계 속에서 서로 나름대로 유동성을 가지는 블록이어야 되는데 중국이란 나라는 1차 산업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2차 산업을 넘어서 금융, 자본 지배까지 나간 게 중국 경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의 어떤 관계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과 교류를 하게 되면 결국 중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도 전쟁 중이라 이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많은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미 중국 자본의 침투가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 자본의 러시아 경제가 지배되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특히 사회주의 국가를 경험했던 나라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금융 자본의 지배예요. 그래서 중국 자본의 침투라는 게 정확히 뭐 1%밖에 안 된다고 해도 극도의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100년 이상 과거 냉전 체제 때도 가장 경쟁했던 라이벌화했던 게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가 앞으로 어떤 경제적 스탠스를 취하느냐 그리고 여기서 미국과 어떤 협력 관계를 맺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될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종전을 한다는 차원에서 러시아와 어떤 정도의 뭐 경제 제재를 푼다거나 어느 정도 경제 지원을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아무리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한다고 해도 서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더욱이 서유럽의 안보를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나 안 도와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이거는 과거 10년 동안 자기가 부르짖었고 나토가 잘못한 것도 많잖아요. 세상에 국방비 1.5%밖에 안 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할 말은 있는데 이거를 장기적인 구조, 나 완전히 손 뗀다. 니네가 러시아한테 뭐 이렇게 당해도 난 모른다.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러시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적인 안전 보장을 해주지는 못하죠. 미국이 경제 개발을 주도하고 광산에 투입하고 뭔가 기업 같은 걸 세운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방탄막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안전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막대한 이제 자금과 지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주저함이 생기게 되겠죠. 서유럽의 군사력을 강화한 데는 지금 서유럽의 경제 구조로 봐서는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빨라도 8년, 10년은 걸려야 어느 정도 기본적인 권력이 갖추어질 것 같고 그것도 성공해야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사실 서유럽에서 폴란드 말고는 제대로 된 상비군을 가진 나라도 없고요. 나토라는 건 거의 기형적인 그 군사 집합체여가지고 지금 탄약이라든가 생산 시설부터 갖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군사비 재건이 급해요. 자본과 여력도 충분하지가 않죠. 우리들이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그냥 노다지 사업처럼 보이는데 사실 전후 재건 사업이라는 건 그렇게 수지 맞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고 러시아가 좀 더 고도의 전략을 써서 우크라이나의 내정에 간섭하게 된다면 상당히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사항도 있죠. 여기서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간접적인 안전 보장으로 가려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젤렌스키하고 트럼프의 1차 회담이 그렇게 싸움처럼 벌어진 것도 서로 간에 지금 이해관계가 많이 틀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트럼프의 하는 태도를 보면은 러시아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결국 미국이 군사적으로 평화유지군 같은 거 보내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모든 카드를 다 쓰기 때문에 지금은 러시아 비율을 맞추느라고 이러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정리되고 이제 푸틴을 설득해야 될 때가 오면은 이제 대놓고 노골적으로 미군을 파견하겠다 이런 얘기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데 외교라는 게 항상 겉에서 하는 게 있고 뒤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아마 뒤에서는 뭔가 티 안 나는 경제적 보장, 러시아 국민이라든가 세계 사람을 놀래킬 만한 뭐 이런 카드 아마 눈에 안 띄게 뒤에서 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도 좀 사기치는 말 같은데 외교라는 게 원래 그렇고 강대국 간의 외교라는 건 그야말로 뒤에서의 비밀 협정 그리고 국제협정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안 지켜도 되는 협정이 수두룩합니다. 이건 제가 책임 회피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외교라는 게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는 말씀드리지만 정말 테이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에게서 최악은 우크라이나에 유럽 평화유지군이 파견되거나 미군이 파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물협정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정도로 가지고 미국 자본이 투하되고 기업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용납할 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국민 설득하기 힘드니까 물밑 협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물밑 협정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쥐고 있는 트럼프의 유일한 약점은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큰 소리 친 거예요. 협정이 질질 끌고 트럼프가 계속 우크라이나 서유럽을 압박해야 되다 보면 미국 국민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 러시아 지지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뿌리는 유럽이기 때문에 서유럽의 위기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미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서유럽의 위기에 몰린다고 했을 때 러시아가 막 신나고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미국 국민은 좋아하겠는가. 푸틴은 트럼프의 이런 약점을 최대한 공략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종전협정이 의외로 좀 끌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었을 때 글로벌 세계가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시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러우 전쟁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과거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성급하게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러우 전쟁이 종전되었다고 했을 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빨리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결국 재무장을 한다고요. 그 바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던 방산업이 솟구칠 수 있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유럽이 이제 방산이 또 정비가 되면은 지금과 같은 호황은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 뭐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 한국과 중국과의 러시아의 협력 이런 것들이 러우 전쟁을 통해서 중단되었다. 이것이 종전되면 다시 재개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의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 전쟁 후에 블록화 경향, 러시아, 유럽, 우크라이나, 미국, 중국 이런 다양한 각도 속에서 우리의 생존 전략과 방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것으로는 유럽이 이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는 그건 당연히 줄일 거고요. 독일도 지금 원자력 발전 재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할 것 같아요. 지금 독일이 유일한 추진력이 사실 2차 산업인데 이게 에너지 문제 때문에 완전히 공경에 빠졌거든요. 근데 서유럽이 다시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의 활력화가 필요하고 독일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EU가 좀 더 성장과 도전과 활력을 추구하는 경제로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유럽과의 관계를 맺는 거하고는 다른 스타일이 될 텐데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하고 우리의 전략을 맞춤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크라이나 재건은 전 국토의 절반 이상이 초토화됐으니까 건설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재건 사업이 필요할 거고요. 우크라이나의 광물이 제일 많은 지역은 도네츠크 지역인데 러시아가 영토적으로 상당히 차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건이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유럽의 군사력 확장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지원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이것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에 불안감을 조성할 겁니다. 사소한 국경 충돌을 한다거나 갑자기 군대를 증강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유도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경제 재건에도 많은 이제 어려움이 따르게 되겠죠. 아무리 유럽이나 미국이 지원한다고 해도 결국 국가적 지원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일 모레 포탄이 또 떨어진다면 누가 다리를 재건하고 도로를 새로 깔겠습니까? 앞으로 우크라이나 민들에게는 굉장히 긴 싸움이 될 것이고 생존적 결단과 결심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도전이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나토 기준에서 그렇게 민주적이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는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재건을 하려면 사회 민주화, 정치 투명성 뭐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느냐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 민족적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되면 재건 사업에 한국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이 계산기는 이미 각 나라가 다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는 투자한 만큼의 순위가 배분될 수밖에 없어요.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그럭저럭 간접적인 지원을 꽤 했습니다만 아무튼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 미국 이런 참 복잡한 관계도 있고 우크라이나 경제 지원이 앞으로 만들어지는 블록에서 어느 쪽에 그 위협이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모든 블록의 이해관계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구조고 좋게 말하면 그거를 잘 이용할 수도 있는 구조인데 잘 이용하는 구조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탄력적이 돼야 됩니다. 장기적인 재건 사업이라든가 장기적인 투자라는 건요. 정치적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대범하고 장기적 시야를 가져야 되는데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재건을 위한 장기적 투자에서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 여론적 제약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 동안에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나라 여론이 이렇게까지 분열되는지, 왜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뭐 이 기회에 뭐 끊고 러시아에 가야 된다, 미국으로 가야 된다, 우크라이나 이렇게까지 분열되는 거를 정말 저도 충격적으로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강화되는 블록 속에서 마치 조선시대처럼 누구하고는 교역하면 안 됩니다. 쟤하고는 손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입장으로 가서는 우리 한국이 효율적이고 현명한 협상을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뉴블록이라는 건 냉전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한국은 그 모든 블록의 이해관계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의 현명한 외교, 현명한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관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앞으로 뉴블록 세계로 가는 과정에서 러우 전쟁 이후의 세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은 우리의 능력과 자세를 시험하거나 우리의 자질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메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한 위기의식과 결단의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의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에도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